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선형 회귀,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그리고 클러스터링, 군집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예측, 값을 예측하고 프리딕션하고 분류하고 하는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화해서 인공지능 AI의 영역에 포함되는 데이터 과학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연구 주제죠, 그죠? 초창기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초창기에 사람의 뇌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뇌, 브레인이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뇌를 분석해 보니까, 브레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뇌는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뉴런은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 뭐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냅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전달 물질, 이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다른 뉴런들과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받은 전기신호, 즉 뭐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아니면 오감, 또 뭐 있나요? 이 오감으로 받은 우리 그것들이 이제 뇌로 가서 다 전기신호로 변환이 되고, 이거를 적당히 처리해서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에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가 뇌가 동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뉴런들이 신호 전달을 받으면 다른 뉴런들한테 무조건 전달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입력으로 받은 전기 신호의 합이 일정 수준, 이거를 이제 인계값, 스레스홀드 값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전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거리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릴렉스 되고 이래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발하게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신호들을 뉴런들이 막 급속하게 전달해 받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 신호의 합이 일정 인계점을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물학적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요 발처럼, 문어발처럼 생겼는 게, 이게 신경을 입력 신호를 받는 수상 돌기. 그래서 입력 신호를 시그널 인, 즉 입력 신호를 받는 거죠. 어떤 자극, 시각적 자극이든 청각적 자극이든 어떤 우리 몸에 촉각 같은 것들, 입력 신호를 받으면 이 세포체에서 요 뻗어 있는 수상돌기로 그 자극들을 받아서, 이 자극들이 어느 정도, 이 들어오는 자극의 인계값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그거를 이걸 뭐 축삭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경전달 물질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이게 이제 다른 종단과 종단, 세포체와 세포체가 서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뉴런의 형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뉴런하고 똑같이 동작하는 인공적인 뉴런, 즉 수학적 모델의 뉴런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요 X1, X2, X3, 이게 이제 수상돌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X1, X2, X3 이런 식으로 입력 신호의 집합이라고 보면, 이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전달되는 이제 강도가 다 있겠죠, 그죠? W1, W2, W3 이거를 이제 웨이트,
가중치라고 하고, 이 가중치들이 요 수당들로 들어온 입력을 가중치가 만약에 1이면 그대로 전달하고 0이면 전달 안 하고 0.5면 반만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W2와 W3가 각각 이 입력 신호들의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걸 이제 모두 합합니다. 시그마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합이 만약에 어떤 이 시그마 있는 값이 어떤 함수를 통해서 1이 되면 y로 전달하자는 거죠. 다른 뉴런한테. 그런데 1이 아니고 0이면 이건 이제 1과 0 이진 결과를 내는 함수라고 하면 이걸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0이 나오면 얘를 전달하지 말자는 거죠. 1이면 전달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만들면 뇌의 뉴런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뉴런하고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입력값 x1, x2 이렇게 xn n개의 입력값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값을 가중치를 각각 곱하죠. 그죠? 각 입력값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입력값 합을 구할 때 그냥 단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입력값을 강화하거나 혹은 약화하기 위해서 곱하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가중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x1의 가중치 w1을 곱하고 x2의 가중치 w2를 곱하고 xn의 가중치 wn을 곱한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이 fx의 값, 이거를 이제 우리가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y의 값이 1이 되면 인기값보다 클 때는 1을 만들고 인기값보다 작을 때는 0을 만들면 1이면 전달하고 fire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0이면 전달하지 말자. 그죠? 그러면 0과 1 어떤 이 입력값 y의 합에 대해서 이 threshold 인기값보다 이게 커지면 무조건 0, 1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0을 리턴하는 함수, 이 gx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함수를 우리가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이면 활성시키고 0이면 비활성화 시켜버리니까 이제 활성을 담당하고 있는 활성화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f와 g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출력 값을 y가 1이 되면 이 fx의 값을 다음 퍼셉트론에 전달하고 y가 0이면 아예 전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의 뉴런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활성함수는 우리가 뭐를 써야 되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자, 이 활성함수는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력 신호의 총합을 바탕으로 출력값을 0 또는 1로 결정해주는 함수. 이진 분류죠, 그죠? 우리 이진 분류할 때 배웠던 함수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x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x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0, x값이 0보다 크면 1 이렇게 해버리면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요런 모양의 함수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계단 모양의 함수, 이걸 뭐 계단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계단 함수 모양의 함수는 우리가 요 활성 함수로 쓰기에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결국에는 또 학습을 해서 이 가중치 값 w 값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하는 방법은 경사하강법이죠, 그죠? 이 경사하강법 그라디언트 디스트 방법은
결국에서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0에서 이렇게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가능한 성질을 가지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우리가 쉽게 내주는 우리 로지스틱 함수 공부했잖아요. 그죠? fx는 1 플러스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이게 요런 S자 모양의 곡선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S자 모양의 곡선을 가지는 요 함수 요거는 로지스틱 함수죠. 그죠? 로지스틱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운디드 값이 한정되어 있다. 0과 1 사이죠. 그죠? 두 번째는 모노토닉하다. 단조 증가한다. 단조 증가하는 함수의 특징이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불렀죠. 그죠? 로지스틱 함수는 여러 가지 시그모이드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시그모이드 함수다. 자, 그런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된, 렉티파이드 된 리니어 유닛, 교정한 선형 단위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RELU,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렐루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가지고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경사강법으로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그거 어떤 유의미한 값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 여기까지밖에 없죠. 나머지 지점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죠? 미분해가지고 0이 거의 가까워져요. 그죠? 약간 이건 플러스 0이고 이건 마이너스 0이고 그죠? 이게 플러스 0이고 이게 둘 다 플러스 0이겠네. 모노토닉 단조 증가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기울기가 0에 거의 가까워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경사강법으로 요 지점을 찾아가는 요렇게 혹은 요렇게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경사를 찾아가는 요 방법에 쓰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렉티파이드 교정을 했는데 어떻게 교정을 했냐면 이제 0보다 큰 값은 그냥 출력값과 같아지도록 해버리면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출력 0보다 클 때는 y는 x 얘는 y는 x 함수고 0보다 작을 때는 y는 0 이렇게 이제 구분해버리면 이게 경사손실 베니싱 그라디언트 현상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 함수 자체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면서도 이런 경사손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미분 가능이라는 문제는 또 생기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수정을 하면 되니까 요 이제 렐로 함수를 약간 변형해서 응용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활성 함수에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우리 로지스틱 함수 그 다음에 렐로 함수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퍼셉트론을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퍼셉트론으로 이제 엔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자, 가장 간단한 논리 회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엔드의 진리표를 그려보면 x1과 x2가 입력이라고 하면 이제 뉴런의 입력 두 개가 있죠. 그죠? x1과 x2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w1과 w2를 알면 액티베이션 펑션 통해서 이 y 값이 나오고 이 y 값은 0 또는 1이니까 0이면 전달 안하고 1이면 전달하고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단계
x1과 x2의 입력이 각각 이것도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라 가지고 1, 0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0과 1의 집합이라고 하면 00, 01, 10, 11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입력이 00이면 출력을 0으로, 01이면 0으로, 10이면 0으로, 11일 때만 1로 바꾸는 게 요 퍼셉트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요 퍼셉트론 하나가 엔드 연산 회로처럼 동작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W1과 W2가 뭐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가중치 W1과 W2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XY, X1과 X2에 대한 이제 그거 스캐터 플랫, 일종의 스캐터 플랫이죠. 한번 그려보면 X가 1이면 Y는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1일 때 요거하고 X가 0이고 1일 때는 얘가 이제 그거 뭐죠? 저거 Y 값이 0이 되고 얘가 이제 1일 때고 그래서 그 1일 때는 까만색으로 칠했고 0일 때는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선형 회귀를 해서 분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지스틱 회귀를 해서 분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점과 요 세 점을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분류하면은 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런 직선이 있으면 요 직선이 요 점과 요 점을 선명하게 분류해 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활성화 함수 w1 x1 플러스 w2 x2 이거를 이제 fx1 x2라고 했을 때 요 값이 어떤 스레스홀드 값보다 작으면 0이 되고 요 값이 이 스레스홀드 값보다 크면 0이 되는 w1과 w2는 뭔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스레스홀드 값이 있죠. 그죠? 이걸 뭐 세타라고 하든지. 자, 그렇게 하면은 요 직선을 만들 수 있는 w가 뭘까요? 0.2, 0.2, 0.3 얘는 이제 세타 값이라고 하면 W1과 WT가 0.2, 0.2, 0.3 요걸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또 이제 경사각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0.2, 0.2, 0.3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W1 X1 더하기 W2 X2는 인계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 되고 크거나 같을 때 클 때 1이 되는 함수 y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W1, W 세 개의 값 W1, W2 인계값 요 세 개 값을 찾으면 해당하는 출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퍼셉트론인데 오화 논리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화 논리 회로는 진리표가 00일 때만 이제 0이 되고 01이거나 10이면 1이 나머지는 다 1이 되는 이런 출력이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집합이 되고 요 점이 이제 분리해가지고 요렇게 분리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쉽죠. 그죠? 이제 아까 엔드 해봤으니까 이제 요렇게 분리되면 결국 요렇게 되는 직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에는 W1, W2가 각각 0.3, 0.3이고 인계값이 세타가 0.2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해야 될 거는 W1, W2, 그 다음에 인계값 요 세 가지를 찾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이제 다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퍼셉트론으로 XOR 논리 회로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제 볼트가 빠지는 거예요. 자, XOR를 한번 해봅시다. XOR, Exclusive OR. 자, Exclusive OR의 진리표는 0, 1, 잠깐만요. XOR, 이거를 XOR 진리표로 만들어 봅시다. XOR는 서로 다를 때만 1이고, 서로 같을 때는 0이 되는 그런 논리 연산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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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별표로 할게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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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를 묶어주는 분리하는 직선을 찾아 봅시다. 물론 이제 단순 직선 아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W1, W2, X1, X2 다시 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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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를 묶어주려면 이게 W1 X1 더하기 W2 X2가 0보다 크거 슬래시 올드보다 큰 것 같고 W1 X1 더하기 W2 X2가 세타보다 작을 때 1이 되고 0이 되는 이 W1 W2 세타를 만족하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자, 직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선형핵이나 그런 형태의 직선으로는 불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로 묶으려면 요런 곡선이 필요한 거죠. 그죠? 혹은 뭐 요렇게 나눠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는 안 되더라. 곡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곡선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 이론을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왜 우리가 흥분을 했냐면 퍼셉트론이라는 이 개념 가장 기본적인 뉴런의 단위를 가지고 AND 회로 방금 만들어 봤죠. OR 회로 방금 만들어 봤죠. NOT 회로는 더 쉽죠. 그죠? 그래서 AND OR NOT이라는 요 세 개의 논리 연산이 가능하면 모든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조지 불이 얘기한 조지 불이 처음 이제 이 그 불대수학 불리한 엘지브라를 만들 때 증명한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AND OR NOT의 이제 조합인 NOT 더하기 AND 이게 뭐죠? 여러분 논리 회로 시간에 배울 텐데 낸드죠. 낸드. 우리 낸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모든 연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또 증명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연산의 유니버설리티, 그러니까 범용성, 계산의 범용성. 여러분 컴퓨터 개론 시간에 범용 컴퓨터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유니버설 컴퓨터. 그게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라는 것도 컴퓨터 원래 최초의 용어는 컴퓨트 하는 ER이죠, 그죠? 계산하는 기계였잖아요, 그죠? 이 계산하는 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회로 소자는 난드라는 거죠, 난드. 난드라는 메모리 소자 한 개를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를 만들어서 이걸 휘발성 메모리, 메모리, 비메모리 해가지고 칩 이래가지고 이제 CPU 같이 연산하는 CPU, GPU 같이 연산하는 기능으로 발달했는 것도 있고, 램하고 롬하고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를 발달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과 그 계산 혹은 생각이죠, 그죠? 이렇게 발전해온 게 컴퓨터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ANN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요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를 뉴런으로 퍼셉트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퍼셉트론. 그러니까 이제 이 퍼셉트론으로 시작해서 이 컴퓨터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인간처럼 동작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컴퓨터의 집적 회로가 집적되듯이 퍼셉트론이 수천억, 수백억 개가 이렇게 집적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각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꿈은 이제 좀 머지않아 좀 좌절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엑소와 문제를 살펴봤듯이 물론 이제 이 엑소와도 그 이제 AND 우리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OR 만들었기 때문에 NOT도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NAND도 만들 수 있고 NAND를 만들 수 있으면 엑소와도 이 회로의 조합으로 만들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현대의 컴퓨터 논리회로처럼 논리회로처럼 그렇게 잘 동작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 한동안 연구되다가 맥락이 끊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층을 쌓으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죠. 그죠? 다층 퍼셉트론이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막 깊이 여러 개의 층을 만드는 은닉층을 이렇게 계속 둬가지고 입력층과 은닉층,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은닉층을 다단계로 쌓으면, 즉 깊은 은닉층을 가지면 이게 이제 저대로 동작을 하더라라는 결과를 2000년대 한 중반쯤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2010년 정도가 지나면서는 이 딥러닝이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다 이기고 지금은 아주 대세가 됐죠. 그죠? 딥러닝.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딥러닝으로 가려면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동작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가면 딥러닝까지 도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퍼셉트론 하나를 R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